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과학 멘토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시즌 2. 자, 이번 시간은요, 앞선 이야기들을 조금 총정리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전과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꾸며봤습니다. 바로 각 분야에 내노라 하는 교육 멘토 3분의 릴레이 강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강연에 함께하기 위해서 헌책과 독립서적들로 가득한 과학 꿈나무들의 지식 체험 공간으로 오늘 특별히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만큼이나 달라지고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과학 영재로 키울 수 있을지, 또 미래 과학자로 잘 키울 수 있을지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 아인슈타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입니다. 상대성 원리의 아인슈타인,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의 아이작 뉴턴. 이 두 과학자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평범한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비범한 시선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가요, 아이들의 이런 특별한 재능을 꿰뚫어 보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재 교육에 대한 그 첫 번째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교수에 대한 선입견이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여러분의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앞에 제목을 보시면 진학과 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학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고민해서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앞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하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결정할 수가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몸을 움직여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해봐야 알 수 있다. 이게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황당할 것 같아서 예, 강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생긴 남자 3명이 나와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고요.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세계적인 리더십이고 동기부여 이런 쪽의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래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예,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뭘까요? 한때 청소년 시절에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저도 사실은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용접을 하다가 저 또 경기도 평택에 가서 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어떻게 제가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안 궁금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진로를 찾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시 체험생 수기집이에요. 그래서 저 책이 저한테 진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고시 공부를 해서 불우했던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라. 이렇게 저한테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 제가 복학을 해가지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한양대학교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제가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법학과를 못 가고 제가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한양대 교육공학과 그때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었어요. 네, 제가 미달인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또 미달인과에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앞으로 미달인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다음에 고시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달밤에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거를 책이 또 알려줘가지고 이제 책을 다 불살라 버린 다음에 정말 제가 하면 이제 재미있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기차를 탔는데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차를 타야 돼. 일단
타기 전에 어떤 기차를 타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기차가 계속 떠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 기차나 타가지고 왔는데 그게 잘못한 기차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기차가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저한테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왼쪽에 보시면 위인지학.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고시 공부가 바로 저는 위인지학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그리고 제 고향이 충북 음성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플랜카드 하나 걸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위기지학이라고 나오잖아요. 저게 바로 이제 오늘 아마 굉장히 뒤에서 강의하실 분도 강조해서 말씀드릴 놀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재미있는 공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그걸 빠져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분야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공부가 저는 위기지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다 위인지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잘못된 공부를 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요, 정답을 찾지 말고 여기 보시면 문제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제 정답을 찾는 능력을 계속 가르치는데, 정답을 찾는 건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더 빨리 찾아낸대. 그래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제 인공지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저는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문제아가 많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데려다가 자리에 앉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입 다물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입 다물고 요사는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모범생이 탄생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은 잘 듣는데 자기가 일을 나서서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여러분, 이 개미 다리는 몇 개일까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질문. 개미 다리. 6개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다리가 아니고요, 수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진의 다리.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런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진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냐? 그랬더니 진애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난생 처음 자기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개미가.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던지면 사람은 그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성적하고 적성이 있는데, 아까 이제 위인지학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성적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지학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면 재미있는 적성을 찾는 건데, 놀랍게도 성적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니까 적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성적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동물학교에 토끼하고 참새하고 오리가 입학을 했어요. 첫날 교과목이 예를 들면 수영학이에요. 수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토끼가 스트레스 받죠. 그죠? 여러분, 토끼가 수영하는 토끼 보셨나요? 토끼 엄마가 바로 오리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 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토끼를 야단쳐가지고 토끼를 여름방학 때 저 괌으로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와요. 거기서 토끼 수영 배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다행인 것은 갔다 와 보니까 새로운 교과목이 생겼어요. 눈 오는 날 이 산등성이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겼는데 누가 제일 신날까요? 토끼. 그러면 그때 반대로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겨울에 오리가 산등성에 올라가는 오리 보셨나요? 이번에는 이제 또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리를 야단쳐요. 야, 너 바보 아니냐고. 옆집에 토끼는 저렇게 언덕을 잘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 엄마가 겨울방학 때 오리를 데리고 알래스카로 또 과외 받으러 갔다 와요. 거기 가서 오리 막 물갈퀴 찢어지고 동상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자,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갖고도 평생 행복하게 사는데, 오로지 우주 자연 삼라만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 이름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적성을 찾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남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공부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적성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 내가 했던 것과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모델은 전부 성공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
점수를 잘 따고 성공을 해서 성공 체험을 시켜가지고 성적을 올리는데 저는 진짜 공부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진짜 깨달음이 일어나고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실패를 하면 굉장히 좌절절망과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돼지가 목표 구조상 15도 이상 목을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돼지가 하늘 쳐다보는 돼지 보셨나요? 네.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자빠지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을 언제 보냐고요? 자빠지고 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의 극심한 보호막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를 안 해보니까 진짜 실패를 해보고 나서는 거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자, 지하철을 타시면 첫 번째 쉬하시는 동작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네, 그 다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분이 내릴 것 같아가지고 이분 앞에 가서 서 있었는데 이분이 다음 역에 내려서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앉으려고 그러는데 저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빠른 속도로 옆으로 잽싸게 옮기더라고요. 저보다 더 빨리.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잽싸게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제가 자리 잡기에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실패하면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또 실패하기 때문에 자리 잡기에 실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쳐서. 그렇죠. 아, 우리 또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아이디어는 언제 나온 거냐면 제가 책상에서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가서 당해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많이 실패해보고 그냥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한 아이들을 이상한 아이로 몰아가잖아요. 자, 네 번째, 정상에 가려면 정상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자로 써놨어요.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입니까? 높이뛰기를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넘나요? 아니면 뒤로 넘나요? 누가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정상이었거든요. 모든 높이뛰기는 다 저렇게 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인간은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 그게 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에다가 문제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높이뛰기는 꼭 저렇게 넘어야 될까? 그래서 2m를 넘지 못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에다가 문제를 던지고 물음표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뒤로 넘은 사람, 딕 포스베리. 그래서 2m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 사람 정상에 비정상에. 정상에 갔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정상에 가게 만들려면 정상적인 아이와 어울리게 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과 어울릴수록 정상에 가기가 어려워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대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앉아서 막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아이디어, 위대한 생각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몸을 써서 움직여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래야 내 적성도 알게 되고 내가 하면 재밌는 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운동하려고 그랬더니 비가 와요.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또 하려고 했더니 회식을 해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컨디션 회복해서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내일 또 내일 그러다가 이제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생각이라도 몸을 던져서 해보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미난 일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재미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멋진 강의를 들려주신 유영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성적 대신 이제 적성을 찾아야 된다. 이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자기 적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지고 살았는데 올해도 또 고민인 게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머리를 써서 계속 찾아보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빨리 자꾸 꿈을 찾도록 강요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꿈이 없는 게 저는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회 나가서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예. 그런 가운데서 방황을 해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일들을 네. 좀 골라낼 수 있는 네.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 이야기보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께서 유영만 교수님에게 좀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미래에 환영받는 인재가 문제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정확히 문제아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문제아는 이제 문제를 잘 내는 사람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구분하면 문제아는 딴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딴짓. 근데 부모님이 아이가 나가 딴짓하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정말 쓸데있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으로 자꾸 봐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내버려 둬 보면 그 아이가 진짜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이야기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바꾼 건 세상에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늘 불평불만이 많아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사는 게 불편해서 새로운 물건들도 만들어내고, 왜 꼭 내과에 가서 빨래를 몽둥이를 들고 해야 돼 하는 사람이 세탁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직접 이걸 내가 다 계산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기를 만들어냈듯이 네. 늘 문제를 제기하고 네네. 세상에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더 세상을 더 네. 좋은 것들로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과학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시즌2에서요 내내 강조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이 뭐냐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터렉추얼, 지성에서 나오지 않고 플레이, 놀이, 충동과 본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이 놀아야 되는데, 아이가 놀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놀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아이가 못 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엄숙 근엄하고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엄근진이 탄생하는 거예요. 엄숙, 근엄, 진지함. 그래서 제 답은 뒤에 분이 아마 또 더 자세히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자, 방황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결코 방황이 아니라 적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강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유영만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과학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과학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신 부모님들을 위한 순서입니다. 과학교육 대중화에 앞장서는 분이죠. 현직 과학 교사이자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최원석 선생님을 멘토로 모셔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 뜨거워요. 자,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뜨거워 보이는데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이게 마술은 아니고요. 누구나 원리를 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절대로 부모님 없이 혼자서 집에서 흉내 내시면 안 되고요. 보호자 있는 상황에서는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손은 뜨거워 보이지만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는 게, 밑에 쪽에 만일에 거품이 잔뜩 있으면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를 알면 마술도 놀이다. 재밌으셨죠? 신기하죠? 네, 조금 전에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과학은 놀이다, 놀이는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칼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뭘까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천재는 99%의 놀이와 1%의 행운으로 만들어진다. 조금 전에 한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에디슨 이야기죠. 근데 그 에디슨이 자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평생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밌는 놀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하고 지금 이후에 에디슨이 한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에디슨은 우리에게 노력을 많이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에디슨 자기는 그 발명하는 그 과정이 모두 놀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디슨이 즐겁게 발명을 했듯이 우리가 에디슨의 이 수많은 발명들은 모두 즐거운 놀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죠? 알파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식상하죠, 그죠? 그리고 알파고가 왜 이겼느냐, 알파고가 어떻게 이겼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야, 이세돌이 노력하지 않아서 졌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둑계에서 최정상인 이세돌이 졌으니까 누구도 노력하지 않아서 졌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노력한들 왓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의사 보고 노력해서 왓슨을 이겨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태가 어디까지 왔냐면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얘는 명예 시민 권까지 획득한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소피아가 어떤 농담을 했냐면 앞으로 뭘 할 거냐, 인간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걸 농담이라고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정말 섬찟하잖아요. 이제는 로봇이 인간에게 농담을 할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 인간이 로봇을 흉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계처럼 일을 해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노동절의 포스터입니다. 위쪽 두 개 있는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위쪽 둘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요. 아래쪽은 즐겁죠.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놀이죠. 놀이 맞는데, 자 위에 두 망치는 일정한 작업을 합니다. 못질을 하는데 못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못 없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밑에 두더지 잡기 게임은 일정하게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들을 변화에 대체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되는 상황을 대체해서, 그러니까 창의적인 대처가 필요한 게 놀이예요. 만약 두더지 게임에 기계 고장 났어요. 두더지 계속 한 마리만 계속 이렇게 나와요. 상상하시니까 이건 재미없다는 게 대부분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는 재미없어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 지금 집에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됐다, 게임을 좀 그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하고 도박이 왜 사람들을 자꾸 중독시키냐면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놀이에 계속 우리가 그것을 찾도록 우리가 진화돼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중독인 애를 치료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게임을 가르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기는 방법 막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 강의 잘하시는 분이 막 알려줘요. 그럼 할 때마다 얘기해요. 그럼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그 게임이 계속 새롭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는 틀에 딱 짜여서 계속 놀게 되면 게임조차도 학교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 재미없게 만들 만큼 학교 수업은 틀에 딱 짜여져 있죠. 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과학적으로도 보십시오. 한 100년, 200년 전에는 과학이 부자들의 놀이였어요. 지금 부자들의 놀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부자들만이 100년, 200년 전에는 과학을 가지고 놀 수 있었어요. 패러데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전기놀이를 즐기는 재밌게 자기 연구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패러데이가 만든 게 뭐냐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인데 패러데이가 발전기를 만들 당시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제품이 먼저 나왔을까요? 발전기가 먼저 나왔을까요? 발전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기를 패러데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패러데이가 만든 걸 보려고 영국의 수상이 와서 이렇게 보고 난 이후에 잘 봤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패러데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지요. 전기 제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러데이도 모르니까 어디에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세금 많이 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패러데이조차도 자기가 만든 것이 어디에 쓰일지는 몰랐지만 자기가 하는 연구에 즐겁게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 누구죠? 자, 아는 사람부터 해봅시다. 누구 알고 계신가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그죠? 또 하사비스. 하사비스. 빌 게이츠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하사비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얼굴책의 저커버그, 그죠? 저커버그. 세 사람 다 천재죠. 자, 공통점 천재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천재라는 공통점 말고 돈이 안 민감하신가 봐요. 셋 다 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죠?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 처음부터 운영 체제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SNS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세 사람 다 어릴 때는 그냥 우리가 어머님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컴퓨터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만들다가 보니까 컴퓨터에 친숙해져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낸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인데요.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인데 쓰러져가는 회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낙하산이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낙하산이라면 쓰러지는 회사를 다시 세운 정도면 대단하죠. 이 사람은 어릴 때 산으로 들로 재미를 찾아서 계속 놀다가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게임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단지 재미있어서 만든 겁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데니스 홍. 정말로 흥이 넘치는 과학자죠. 저는 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분 강연하는 거라든지 인터뷰하는 걸 보면 정말 흥이 넘치세요.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 공부해라 또는 수학 공식 외워라 라고 해서 이런 로봇 공학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놀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놀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공식을 외워라,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을 쌓으라고 해서는 이런 과학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논다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놀이에 대한 어떤 기업체에서 이미지 조사한 건데요.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 심리적 여유를 즐기기 위한 활동.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런 강연하는 저도요. 애가 놀고 있으면 그만 놀고 숙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놀이 자체가 공부입니다. 공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도 봤다시피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 여유를 즉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노는 것에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고 놀 줄 아는 그게 곧 몰입입니다. 놀아야 몰입이 되죠. 생각해보세요. 공부하는데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데 몰입이 됩니까? 하기 싫은데. 할머님들 보십시오. 경상에서 이거 하실 때 정말 몰입하시잖아요. 침이 안 걸리시고 옆에서 자 어머님 자 두뇌 머리를 계속 써야지만 침이 안 걸리신대요. 자 1+1은 얼마죠? 해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점 얼마 이걸 치시면요. 계산 정말 잘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정말 계산 잘하세요. 정말 계산도 빠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게 그 놀이를 위한 놀이에서뿐만 아니고 나머지 것에서도 즐기고 몰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아이가 공부를 길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될까? 저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환경, 잘 놀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에디슨의 이야기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아니라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99%의 놀이와 1%그 행운조차 어디서도 오냐면 잘 놀면 옵니다. 그러니까요, 놀아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아이들을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놀이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최현석 선생님의 강의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의 강연에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요,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 네.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라고 했던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을 보면요, 이 스마트폰 게임 이외에는 특별히 재미있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어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노는 그런 놀이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워낙 많은 학습에 시달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즐기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놀이뿐인데, 자,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어떤 즐거운 일들, 또 즐거운 놀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재미없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모두의 희망이잖아요. 재밌는 일만 하고 싶지만 해보면 재밌는 일을만 하고 살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재미없는 일을 재밌는 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못질 보셨잖아요. 만일 못질 나는데 우리 그냥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못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노동요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요라는 게 힘든 상황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 우리가 힘든 상황을 즐겁게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훨씬 더 즐겁고 그 일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맞고요. 즐거운 일만 찾아서 할 수 없다면 그 일 자체를 즐겁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과학의 실험처럼 예.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2+3은 5야. 뭐 이렇게 수학의 공식으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 엄마가 200원을 주고 아빠가 300원을 줬을 때 너는 그럼 얼마를 가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 라고 하는 예. 바로 우리가 고전적인 예. 어떤 그런 어떤 응용을 통해서 재미를 불러일으키듯이 예. 아이들에게 이것이 공부가 아닌 억지로 당하고 있는 어떤 학습이 아닌 바로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부다, 놀이다. 라는 그렇죠. 것을 강조할 예. 수 있는 게 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질문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분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일상 생활에서 과학으로 노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예를 들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과학으로 노는 방법. 역시나 이제 과학 영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니까요. 네. 아이가 최대한 즐겁게 잘 노는 게 제일 과학적으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몰입을 해서 이 놀이를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그게 과학적으로 노는 거고요. 잘 노는 거고요. 만일 과학적인 게 꼭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보면 과학관이나 여러 가지 체험전이나 아니면 과학놀이 하는 것들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아이가 정말 체험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만 배려하셔도 충분하게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똑똑해서요. 재밌게 놀고 있는 아이에게 오늘 재밌게 놀았어? 엄마 그래 오늘 뭘 배웠어 그 놀이에서?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놀이가 있을 때 그 놀이를 놀이로서 생각하지 않고 그치. 엄마가 또 뭔가 물어볼 텐데 그래. 라고 생각하는 놀이가 아닌 또 지겨운 공부가 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아이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앞서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상황에 놓아둬야 되는데 우린 또 그 짧은 순간이나마 아이를 믿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 개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또 충동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놀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학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채 마치
나쁜 아이에게 벌 주듯이 그 놀이를 아주 지겨운 것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위하고 또 그 아이들이 과학의 영재로서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커나가길 원한다라면 그 아이들에게 벌이 아닌 놀이를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학습에서 놀이로의 전환을 이야기해 주신 최현석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학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우리 아이, 이 영재에서 인재로 성장시키는 바로 그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멘토는 영재교육 전문가 최용준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영재를 키우고 싶으시죠? 네, 근데 영재는 뭐가 다를까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또 다를까요? 네, 암기도 잘하고요, 그렇죠? 네, 집중력도 좋고요, 창의적이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랑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옆집 애랑 비슷하고요. 네, 좀 다르긴 다른데 저보고 뭐가 달라요라고 묻는다면 이거 같아요. 끈질기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아유, 말이 너무 멋있죠? 네. 제가 봤을 땐 모두가 똑똑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했을 땐 이 끈질기고 깊은 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이게 되어야지 영재인 것 같아요. 영재를 정의할 때 이런 게 있대요. 평균 이상의 지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 영재라고 한답니다. 과제 집착력, 끈기예요. 보세요, 우리 애들 끈기 있게 합니까? 학습지 합니다, 학원 갑니다. 끈기 있게 합니까? 엄마가 좋은 거 하나 딱 사줘요. 야, 엄마가 이거 뭐 샀는데 어때? 이거 한번 해봐. 자, 조금 놀고 던지죠. 뭐 하나 갖다 줘요. 그만해요. 오로지 열심히 하는 건 게임, 그렇죠? 게임 끝까지 정말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끝까지 한단 말이죠. 과제 집착력이라는 그 끈기가 단순히 아이가 무언가를 하나만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무언가 개방적인 사고로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끈기 있게 잡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단순히 안 된다고 잡고 있는 게 끈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재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 여쭤보세요. 그냥 학원에 보내세요. 그냥 학습지를 하고 그냥 무언가를 어떤 기구나 툴을 줘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냐? 그걸 하고 나서 나는 내가 할 걸 다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 사주고 나서 재밌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재밌는 놀이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냥 아이들이 과제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무언가 놀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체득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이게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묻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묻지 않으면 그게 나중 단계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줄 때 그냥 어려운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칸 한 칸씩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보시고 약간씩 조금 더 당겨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들은요 되게 중요한 때가 있어요. 보세요. 아이들한테 뭘 줬어요. 또는 무언가를 가르쳐줬어요. 어디 가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되게 한동안 재밌어요. 그런데 잠시 깜빡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너 그거 재밌어 했잖아. 아, 몰라. 난 지금 이게 좋아. 아이들이 끈기가 없는 게요. 끈기가 없는 게 아이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적시적소에 필요할 때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영재가 만약에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틀렸어. 네, 영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하면 영재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옆집 애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집 애는 어디서 영재 교육은 막 다닌다는데? 그러면 걔네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뭘 해야 영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탐구 역량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귤이 있어요. 귤을 관찰해서 너가 여러 가지를 탐구해봐서 무언가를 얘기해 볼래? 귤에 뭐가 보여? 귤은 뭐가 틀려? 뭐가 독특해? 또는 귤과 사과가 다른 건 뭘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답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그냥 귤을 보고 귤에 그냥 아무거나 관찰해서 아무거나 너가 그냥 생각나는 거 또는 보고 느낀 걸 아무거나 적어봐. 빈종이 줄게.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정답이 있지 않아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실은 없어요. 어떻게 이 탐구 역량이 늘어나냐면요. 사전에 많은 교육을 받거나 많은 어떤 활동들을 한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을 여기저기 데려가 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질문과 반성을 통해서 훈련을 하거나 또는 학생, 학부모, 부모들도 같이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영재교육 기관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 학생에 따라 교육 내용에 따라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기 수학과학도 있겠지만 예술영재입니다. 예술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술영재를 하는 학교 또는 예술영재를 하는 영재교육원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또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과 또는 어떤 아이의 그 여건에 따라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영재교육과정. 현실적인 소재가 필요해요. 실제적이고 아이들이 잘 접하는데 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 그 다음에 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탐구가 일어나고요. 무언가를 배우는데 이게 정말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목들 수학과 국도사수가 은빛의 실령이 잘 조합돼서 또는 필요한 것들의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은 영재교육과정이죠. 정리하자면 한정된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애를 봤어요. 눈이 똘망똘망해요.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죠.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봤어요. 안녕하세요. 봤는데 애가 눈에 반짝이는 게 죽었어요. 고민 많이 하세요. 애한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이 아이들을 좀 돌보시다 보면 이 아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는 과연 영재인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준비해 주신 최용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아주 특별한 기관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기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 곳이라든지. 그 한국교육개발원에 그 GED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GED거든요. GED. 네, 그렇게 해서 치시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영재교육기관 그 현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접수 공고들이 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게 뜨는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내년 거를 올해 가을 정도 또는 여름 지난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일찍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공지사항에 사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거. 사전에. 그래서 작년 거를 보시고 올해도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내일 보내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커 나갈 때 미리미리 좀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정보를 좀 수집을 하신 뒤에 되게 이 기관은 뭐 가을쯤 공고가 나오는구나 혹은 봄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사전에 좀 미리 조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영준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보통의 영재 아이들 보면 끈기와 과제 집착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쟤는 좀 엉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판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엉뚱한 거는 정말 재능이에요. 왜냐하면 엉뚱하지 않은 애들은 A밖에 생각을 못해요. 조금 독려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걸 잘하시는 분은 부모님과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되게 다르게 생각했네. 그렇게 말씀 주셔야지 야 너는 뭐 이렇게 엉뚱하게 뭐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실수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는 아이들에게만 좀 특별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엉뚱한 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이 과연 엉뚱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란 예전에는 없던 이야기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라마 중에 뭐 도깨비 같은 드라마를 보면 옛날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죠. 또 새로운 물건, 신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상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물건이라고 우리는 흥미로워하는데 남들과 다르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아이를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엉뚱하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건 아닌지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이야기와 가장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 우리는 그 아이를 그냥 엉뚱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빛나는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제대로 나갈 방향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라면 그냥 재능에서 그쳐버릴 겁니다. 오늘 재능을 제대로 키우는 방향 알려주신 최영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가 영재는 아닐까 하는 즐거운 상상 혹은 질문을 한 번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그 질문에 머물기만 하시죠. 어쩌면 영재를 개발하고 그 영재를 알아내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노력 속에서 그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과학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2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요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과학영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